안녕하세요, 여러분. 2019년도 기출문제 이제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1교시가 좀 길었죠? 그래서 다들 좀 지쳐 보이실 것 같은데 요즘 코로나인데 어떻게 잘 견디시고 계시죠? 그래서 인강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저도 인터넷 강의만 듣고 합격한 케이스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학원도 안 가고 친구도 없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없어서 으쌰으쌰 못하고 슬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터넷 강의라든지 충분히 비대면 스터디를 통해서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날에 막 코로나 걸렸다든지 혹은 감기에 걸렸다든지 배탈이 났다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로 본인의 그 시험 컨디션을 망치는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몸이 좀 예민해가지고 시험 전날에는 죽 먹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 당일날도 막 죽 같은 거 먹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장을 예민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다 노력을 해서 다들 다음 연도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기출문제 어플이 바로 갈게요. 이번에도 이번 법령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내용만 읽어드리고 스킵을 하고 저희가 문제 풀이 과정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문제를 펼쳐졌고, 그리고 파부지를 볼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쓱 보시고, 이제 문제 1번의 문제 먼저 읽어볼게요. 과세가격 결정 원칙 적용을 위한 요건에 대해서 관련 법령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이거는 법령 그냥 점수를 주겠다, 암기하면은 점수를 5점 줄게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거래가격 방법 적용을 위한 기본 요건 아래 순서에 따라 서술하시오. 굉장히 친절하죠? 이 조그만 1번에 3점 주고, 조그만 2번에 4점 주고, 조그만 3번에 4점 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점수를 안내하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옛날에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아예 점수를 포인트 해줄 테니까 네가 아무리 이것도 약간 수험생가 좋은 거죠. 내가 3점짜리를 많이 알고 4점짜리를 조금 알아서 3점짜리 왕창 쓰겠다? 그럼 점수 많이 받겠지? 아니, 여기 문항에는 3점밖에 배점이 안 돼 있다라는 걸 표기해 주는 거기도 해요. 3번 각 쟁점 비용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서술하시오. 과세 여부에 하나에 6점, 4점, 4점이 배점이 되어 있죠. 전체적인 배점을 보면 가로 3번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과세 여부를 판단을 하고 거기서 평가 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very important한 부분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제시된 거래 내용에서 쟁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하시오. 전체적인 총 금액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5점 주겠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판단이 틀리면 당연히 총 금액도 안 맞을 거예요. 만약에 안 맞는다고 하면은 5점이 날아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과 점수가 모두 동일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저희가 이제 과세평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구매자 A씨는 1교시 때 제가 사방거 90일 그거 신고를 하는 거를 왜 당황을 해가지고 잘 해놓고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먼저 계산해봤던 거네요. 자, 구매자 A씨는 판매자 B로부터 산업 자동화 설비를 수입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측정 장비의 가격은 USD 400만. $40만 검사 장비와 자동자료 처리 기계는 60만입니다. 60만입니다. USD. 검사 장비와 자동자료 처리기 가격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구분이 안 되어 있다. 일괄 거래다. 안 돼 있고 일괄해서 60만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특수관계가 아니고요. 이런 물품을 거래하면서 일체 비용에 대해서 일체 비용은 구매자가 A가 별도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비용 1번. 위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 A는 일본 제2사가 있나봐. 제2사에 권리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는 제2사가 직접 B의 무상 송부, 설계도를 요청했나봐요. 권리 사용 계약과 함께 무상 송부하고 특정 장비 사양과 규격 치수를 기재한 구매 확인서는 구매자 A와의 협의하에 우리나라에서 소재한 제2사의 지사가 작성. 여기는 일본, 여기는 한국. 작성해서 B에 송부하였다. 권리사용 계약서에는 설계도면 작성 대가는 50만 달러고 구매 확인서 작성 대가는 25만 달러로 명시되어 있다. 이 쟁점 비용은 무엇인가? 딱 봐도 뭔가 B사에 지원이 가고 있죠. 생산 지원 비용이죠. 생산 지원 비용에 이 설계도면 50만, 구매 확인서 25만을 가산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죠. 일단은 설계도면 50만은 쉬울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디자인이라든지 설계 도면이 저희가 생산 지원비용 갔을 때에는 가산을 한다라고 했으니 가산할 텐데, 이거 헷갈리는 포인트가 제2사의 지사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구매 확인서를 B에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만든, 작성한, 디자인 이런 건 사실 면제로 나와 있죠. 생산 지원 비용이라는 거에서. 그럼 우리나라에서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이 만드는 거냐, 우리나라라는 장소를 말하는 거냐라는 걸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제2사의 지사가 우리나라에 있고 그 지사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디자인 활동을 해가지고 구매 확인서 같은 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면, 도와준다면 이거는 면제라는 거죠. 쟁점 비용 2번 넘어갈게요. 구매자 A는 쟁점 물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자체 개발한 특수 포장재를 판매자 B에게 무상으로 송부하였다. 자체 개발비에 4,000달러, 그리고 포장자료 관련 비용 3,000달러 해가지고 총 7,000달러예요. 특수 포장재. 저희가 포장 관련 비용은 법정 가산요소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포장 관련 비용이 노무비라든지 기타 등등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 걸 포장 비용이라고 지금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자체 개발비라든지 실제 포장 관련 작업 비용이라든지도 다 가산을 해서 7,000달러를 가산하셔야 됩니다. 쟁점 비용 3번 볼게요. 판매자 B는 제품 완성 후 수출국 시험기관에 시험 작성 발급을 요청하였고 발급 비용은 10,000달러를 물품 등과 별도로 구매자 A에게 청구하였다.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B가 물품 대금과 별도. 그러니까 지금 이 특정 장비 비용과 검사와 자동화 기계와 별도로 시험 작성서에 든 비용인 10,000달러를 A야 시험 기간에 내줘라고 했는데 이거를 가산할 거냐? 일단은 구매자가 난데없이 판매자가 하라고 해서 돈을 보내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판매자의 의무를 대신 지불해는 의무를 대신해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간접 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매자가 판매자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대신 해줘야 되는 금액으로 이 물품을 사기 위해서는 간접 지급액으로 실제 지급 가격에 가산을 하셔야 됩니다. 쟁점 비용 4번 볼게요. 쟁점 물품을 작동하기 위해 기계장치에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고 구매자에는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0,000달러를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을 하였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비용이냐라고 하면 소프트 관련 비용은 일단 페이지 8이죠? 8인지 한번 봐볼게요. 소프트 관련 비용은 저희 관세법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리 사용료로 소프트 비용이 나가거나 실제 지급비용으로 가산할 것 이런 게 다 이슈가 많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그 물품 자체에 체화되어 있어요. 물품이랑 분리가 불가능해. 물품을 사는 건 소프트웨어를 사는 거고, 소프트웨어를 사는 건 어떻게 물품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물품은 이 물품의 대가, 실제 지급 가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설치가 완료된 물품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물품을 권리 사용료로 보지 않고 실제 지급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작성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매자 A는 쟁점 물품에 대해 설계도와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오작동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수출국 내 국내 엔지니어를 파견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 비용을 3만 달러를 엔지니어링 회사에 지불하였다. 판매자는 뭐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권유하지도 않았고 의무상을 두지 않았는데 구매자가 어쩐지 모르게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내가 정상 물품을 좀 받고 싶어서 구매자의 자기 계산 비용으로 봐서 구매자가 자기 멋대로 돈 쓴 거기 때문에 수입 물품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자 A는 운송회사비 보험회사 계약 체결하고 운비 보험료를 지급했던 거는 당연히 가산이죠. 그래서 4,000달러랑 2,000달러는 이제 가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풍장 관련해서 볼게요. 동시 선적된 측정 장비, 검사 장비 및 다루 장비는 기능 단위 기계로 분류되고 관세율 8% 적용 대상이다. 판매자 B는 구매자 A에게 다음과 같은 송풍장을 발행하였다. FOB 조건, 측정 장비 가격 4만 달러, 40만 달러, 검사 장비 및 자동차 설계에 60만 달러, 총 구매 10,000달러다. 특별고객사 할인 정책에 따라서 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물품 설치를 위한 판매자의 B의 엔지니어 파견 비용은 2만 달러다. 아까 구매자 자기 계산 비용을 했던 거 말이죠. 그리고 최종 청구 금액은 그 엔지니어 피를 포함해서 이제 할인하고 97만 달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과세가격 평가를 하라라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일괄거래를 저희가 지금 적용을 안 했어요. 일괄거래는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이런 약간 정의를 하나 써줘야 돼요. 일괄거래 같은 개념 묶음 꾸러미 같은 경우는 일괄거래라든지 동종 동류 물품이라든지 이런 조금조그만 개념들은 여러분들 이제 개념 노트장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일괄거래 같은 경우는 서로 관련이 있는 물품군 또는 함께 판매된 물품의 일체에 대하여 단 하나의 대가를 구성하는 판매된 물품을 가격 총액으로 지급하기 위한 계약을 말하는 거죠. 뭐 일괄거래 뭐 쉽잖아요. A 금액이 500원, B 금액이 300원 이렇게 각각이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썸 해가지고 800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요즘 뭐 이렇게 막 각각의 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전체적으로 샀을 때 얼마인지 막 가격을 제시하는 것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같은 거 사면은 뭐 3가지 사면 얼마고 2가지 사면 얼마고 근데 각각에는 얼마라고 절대 안 알려주거든요. 죄송해요 고객님 뭐 할인이 들어가가지고 저희 정책상 알려줄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걸 일괄 구매라고 하고요. 일괄 구매 자체를 한다고 해서 일방법은 배제되지 않아요. 적정하게 일괄 구매를 하는 물품을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일방법에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가 판단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기능 단위 기계 제16부 제4호에 따라 그 정보를 그 기능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는 게 기능 단위 기계고요. 이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 나온 게 관세율 다 8%라는 게 굳이 그 물품의 금액 그 세율에 따라서 분류를 할 필요가 없다. 한 안에 넣어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일괄거래가 된 이 물품을 기능 단위 기계, 검사와 자동차를 처리기가 16부 조세에 따라 기능 단위 기계로 분류가 되고 심지어 두 개는 8%의 세율을 가지고 있으니 뭐 이거에 대해서 검사 비용은
자동차로 처리기 이거는 몇 대 몇 비율을 나눠가지고 이 6만 달러를 얘는 뭐 3만 달러, 얘는 2만 달러 이렇게 나눌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세율이 동일하니까. 그래서 동일 세율로 해서 한 꾸러미로 다 세율을 뭐 세액을 하면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물품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보이스 소프트웨어 구매비는 6만 달러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급 가격, 물품의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채워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 가격을 보시고, 시험 성적서 발급 비용은 판매사가 구매자에게 의무를 전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산해 주시고 라고 하면은 물품의 수입 물품에 대한 결정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여볼까요? 발급 비용, 생산 지원도 보여야죠. 그리고 운송비. 생산 지원 비용도 있네. 1번 같은 경우에 5만 달러. 이렇게 총 해주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좀 너무 빨리 넘어가서 너무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 제가 2019년도가 2020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헷갈리더라고요. 일단 판단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쟁점비용 1번 같은 경우에는 생산지원비용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외국에서 나갔고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나갔는데, 우리나라에서 나간 게 일본의 지사라고 표현을 해서 조금 더 헷갈리는 요소를 두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특수 포장 비용이라고만 하지 않고 그 내부 안에 자체 개발비라는 걸 써가지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포장 비용과는 관련 없을 것 같다는 함정을 하나 파놨고, 쟁점 3번 같은 경우에는 수출국의 시험기간 시험 발급 요청을 했고 그 물품 대금가 별도다 이런 말을 써가지고 이건 물품 대금이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이 과세각이 아닐 것 같다는 뉘앙스를 충분히 풍겨줬는데, 실질적으로는 판매자가 지급해야 될 의무를 구매자에게 전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물품에 정확하게 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과에 떨어질 수가 없고, 그 물품 자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물품 자체를 구매한다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실제 지급 가격으로 가상을 해 주셔야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지니어링을 파견을 했고 뭔가 오작동을 검토했다 이러니까 뭐 검사 비용으로서 생산에 필수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구매자 자기개발 활동 비용으로 한 거이기 때문에 가산하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에는 뭐 이견 없이 운임이 보험료는 가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괄거래 관련해서 나오는데, 일괄거래는 개념 써주시고, 관련해가지고 일괄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거래 가격을 적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하게 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2번 갈게요.
문제 1번에 대해서도 그 목차를 잡아달라고 하는 분들은 있으실 텐데, 지금 보시면은 정확하게 문제가 요구하는 걸 그냥 나래비에 있어요. 목차를 제가 따로 수정을 한 게 아니라 점수 주세요 라고 하나하나 목차가 요구하는 부분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점수가 포인트 되고 목차가 저렇게 세분하게 나누시면 서론과 결론을 빼고는 그 목차 그대로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특별하게 뭐 의견을 써주시는 부분을 첨가하고 싶으면 이러셔도 되지만, 문제가 이미 너무 친절하게 점수를 주기 위해서 목차를 안내하고 있으니까 그 수준 그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제 2번 갈게요. 관세법 33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원칙에 대한 요건을 서술하시오. 33조가 뭐냐면 사방법이죠.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할 과세가격을 상정하시오. 네, 사방법에 대해서 이제 단골로 나오네요. 꼭 5방법이든 4방법이든 시점에 한 번은 나와서 국내 판매 가격이라든지 관련된 공정동률 비율이라든지 계산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관세, 저희 수입국내 관세들 같은 걸 계산하게 하고 꼭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수학이라서 틀리면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실수하지 않게, 숫자가 실수하면 너무 슬프니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수입자 A는 실제 B로부터 뭐 자재를 하나 수입하고 있나 봐요. 근데 법인심사에 걸려가지고 뭐 사방법 이하로 하기, 근데 정확하게 문제가 너무 현실을 잘 반영했어요. 법인심사를 나와서 과세관이 부인하고 사방법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뭐 여담이지만 심사를 보통 종합심사를 나가고 뭐 관세심사라고 하면 크게 법인심사가 있고 기획심사가 있어요. 종합심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관세평가에서 저희 뭐 8대 분야라고 하거든요. 이런 8대 분야를 많이 봐서 뭔가 그래서 타겟팅을 한다기보다는 좀 넓게 봐요. 다 본다?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와요. 법인심사도 뭐 그 기간쯤에 한 번씩 오기는 하지만 들어오기 전부터 약간 난 너 이거 볼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약간 세관 자세가 약간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이러고 약간 종합심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깨를 이렇게 나를 막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협력해줘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추직 느낌 이러고 다 법인심사를 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기 법인심사, 그러니까 A 업체가 아닌 부분은 다 법인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A 업체라는 건 약간 우리의 협력도가 좀 높다라는, 우리 관세에 대한 협력도가 높다라는 걸 A 업체라고 뭐 인증 과정은 필요하지만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기 비인사를 나온다는 건 아직 너희가 관세청에 조금 덜 협력적이다, 조금 더 관세적인 관리가 안 됐다, 이런 의미를 약간 받아들여서 법인심사를 좀 세게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코로나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여담이고, 네, 이렇게 하는데, 맞아, 어디까지 읽었지? 그래, 34번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국 내 당일 평가 대상 수입물품에 대해 최대 수량으로 판매한 단위 가격에 해당한 수량 곱한 총금액 부가가치 제외하고는, 이게 4천만 원인가 봐. 4천이라고 할게요. 4천. 단 매출 예능계획 세경이 없이 발행했고, 수입자와 특수관계 없는 국내 구매자는 당일 수입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지정한 제3자에게 분리사용료를 낸다봐요. 어쨌든 A가 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실제 물품과 권리사용료를 다 낸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샀을 때 정확한 금액일 수도 있어요. 금액이 쓰는 게 아니라 금액이에요. 그러니 구매자가 이 물품을 사기 위해서 들었던 실제 물품의 가격은 이 물때 플러스 이거와 거래 요건이 엮여있고 관련성 있는 권리사용료까지 더해 주셔야 되고, 이거에서 5만
5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를 했고 납세업무가 제출 회계부상하는 이윤비 일반경비 나왔다. 이윤비 일반경비. 그리고 수수료도 나왔다. 여기 보면 어디에서도 위탁 판매라는 말이 없어요. 수수료는 날아가는 거고 이윤비 일반경비. 그리고 내가 제출한 거. 이 회사 A씨가 제출한 게 25%. 세관이 너희 동종동률 물품에 대해서 세율을 때려버린 게 이윤비 일반경비를 한 게 18%. 이 18%의 110%는 뭐야? 19.8%. 어디가 더 낮아요? 여기가 더 낮죠? 그러면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세관에 보내준 18%를 적용합니다. 이윤비 일반경비 18%. 이거의 18%겠죠? 그리고 수입한 도착 이후에 발생 원인 보험료 100만. 그리고 구매 대리액의 구매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리고 관세율. 실행관세율 8, 덤핑 17. 실질적으로 이 물품을 구매했을 때 납부한 관세는 8 플러스 덤핑 17. 그렇기 때문에 덤핑까지 다 합쳐서 25%로 계산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는. 그렇게 해서 계산식을 쓰면 국내 판매 가격 빼기 우리가 18% 적용하기로 했고, 그리고 운임 빼고, 그리고 25% 적용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산정하고 싶은 과세 가격은 A 마이너스 여기가 25%죠. 관세세 납부액은 이거에 납부할 관세니까 잠깐만, A 곱하기 0.25 이거를 계산하면 A는 3,200만원 3,200만원. 그리고 관세액은 800만원이 됩니다. 계산해보시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 납부액을 뺄 때에는 이 국내 판매 가격이라는 위해서 산정된 과세 가격에 의해서 납부할 관세를 빼는 거기 때문에 이 변수랑 이 변수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빼면 이제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3번 갈게요. 이거는 좀 약간 어이없는 데서 함정을 파는 느낌이었어요. 사례 두 가지의 다음 무릎에 대합하시오. 사례 1. 미국에 소재한 판매사 A사는 화학실험실로 사용된 교육실험용 기자재를 수입하면서 우리나라 구매자 B에게 프로모션 차원에서 프라이스 리스트를 대비 10% 할인의 가격을 판매했다. 사례 2. 일본에 소재한 판매자 C는 국내 수입자 D에게 담배 각종 원료를 수출하면서 국내 수입자 I에게 필터 가공된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게 한 후 전량을 판매자 C의 국내 법인에게 판매하도록 하였다. 라고 이제 수까지 있는데, 1번에 30조 제3항의 거래가 수용 여부를 서술하시오 라고 했을 때에는 30조 3항을 다 열심히 써주셨을 테니까 크게 무견이 없는데 왜 사례 1번 넣었을까를 고민했거든요. 어디 좀 빠졌을까? 일단은 할인, 프로모션 행사 10% 할인에 대해서 약간 빠졌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교육 실험용 기자재, 이래서 약간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교육용 이렇게 빠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단어를 썼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혹시 그런 수험생이 있다면은 전
없어만의 생각인가? 아무튼 이거는 처음부터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10% 할인에 대한 금액을 뭐 적정한 건지를 판단하는 사례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량 할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거래가격 배제사는 아니에요. 수량 할인이 적정하지 않는 경우가 나든지 수량을 할인을 때려주고 판매자가 뭔가 다른 뭔가를 요구를 하거나 의무를 지어줄 때에는 당연히 수량 할인은 그거를 대해서 계상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조건 또는 사상을 계상할 수 없을 때에는 배제가 되지만, 수량 할인 자체로는 뭐 충성도 할인이라든지 기타 현금 할인처럼 인정 가능한 할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가격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사례 2번 같은 경우에 일본에 소재한 각초를 수출을 하면서 전량,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하면서 너한테만 이렇게 완제품을 각조를 판매를 하고 완제품을 만든 다음에 판매자의 국내 범인 C에게 판매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죠. 제약 케이스가 많잖아요. 원료를 수입을 해서 원료를 이제 판매를 해서 우리나라한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제품을 만들게 하고 본인 회사의 지사에 전량 납품하도록 하는, 그냥 여기 약간 임가공 업체처럼 뭐 의료, 담배도 그렇고 약간 약품, 의약품 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에는 이건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특정 인에게만 물품을 판매하도록 해서 가격을 할인받았을 확률이 높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에 평가 처리 방법에 관련해서도 이제 작성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일방법은 계속 일방법을 해주시면 돼요. 사례 1번 같은 게 일방법을 하면 되고, 사례 2번 같은 경우에는 일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일방법에서 일방법까지 가야 된다라고 같이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4번은 정상 가격이랑 수출 판매 가격 관련해가지고 WTO 평가협정과 OECD 가이드라인 수출 판매 가격에 대해 비교를 하는 건데, OECD 가이드라인 이런 거 약간 덜컥 무서워가지고 뭐지라고 하는데, 정상 가격은 그 관세법에서 나오는 정상 가격에 대해서 국내 판매 가격 조정 그쪽 있잖아요. 그쪽에 관련된 그 가격을 말하는 거고, OECD 가이드라인인 거 약간 덜컥 해가지고 눈에 안 익은 단어라고 생각해서 못 적으실 분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가격, OECD 가이드라인은 정상 가격을 이제 그 개념을 담고 있는 전체적인 법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WTO 평가협정의 실제 거래 가격을 담고 있는 것처럼 정상 가격이 OECD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령에 관련해서 제가 비교한 분석에 대해서도 좀 기재를 해놨으니까 이거는 작성된 것을 보시고, 아니면 관련 법령 같은 경우에는 그 법령, 그 관세법령 그대로 가져오면 되니까 이거 관련해서 한번 같이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문제 5번인데요. 문제 5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 구매자 B는 외국의 판매자 S로부터 세탁기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 광고비를 거래금액 10%를 각각 5% 너 판매자도 너도 광고하고 구매자 너도 광고할게 이렇게 나눠서 했었는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판매자가 대금 지급 편의를 위해서 원래 내가 부담했던 광고비를 너가 다 부담해, 구매자 너야 다 부담해 라고 하고 다시 대신에 전체 금액에 할인을 해줄게 라고 했나 봐요. 이런 점에서 과세 가격에 대해서 결정 원칙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죠. 일단은 마케팅 자체는 거래가격 부인 판단 근거가 안 돼요. 아까도 1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 광고 이런 부분은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적정하게 더 안에 세부적인 디테일을 봐야죠. 일단은 판매자가 그 구매자가 일단은 계속 지급을 했었던 5% 광고비, 구매자가 계속 지냈던 5% 광고비는 구매자 자기 계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매자가 수집국에서 내가 물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과산되지 않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판매자가 내가 원래 잘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야 다 내 라고 지금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판매자의 의무를 구매자한테 전가를 하는 거고, 판매자의 의무를 전가를 하면서 이제 할인이라는 또 다른 거래가격을 만져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거래가격 배제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평가 판단을 보시면 이런 이제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5% 정도는 사실 실질적으로 거래가격 5%는 계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 또는 조건 또는 사정의 금액을 계산을 해서 간접 지급액으로 넣을 수 있고 그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격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문제 6번 풀도록 할게요. 거래 상황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SIC 저도 너무 생소하네요. 이런 용어 가끔 나오면 좀 저도 떨릴 것 같은데 일단 수입자 I는 포토마스크 전문 생산업체 X 뭐 특수관계나 판매 상황 이런 거는 밑에 나와 있는데 약간 혼돈을 주기 위해서 약간 어렵게 쓴 것 같아요. 특수관계인데 판매 상황 검토를 통해서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더 이상 검토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포토마스크를 구매했어요. 포토마스크를 구매를 해서 I는 타 보세 공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뭐 제 이름 민화 공장이라고 할게요. 민화 공장에다가 이 포토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10만 개의 반도체 칩을 납품을 받나 봐요. 이러한 납품을 받았을 때 포토마스크 관련 권리 사용료가 가산되냐 혹은 그리고 얼마가 가산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포토마스크에 대한 권리 사용료 한번 봐볼게요. 포토마스크 권리 사용료는 지금 5,000개 이상이면은 한 개당 0.1죠. 초과수량 분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10만 개, 100만 개를 했기 때문에 95만 개. 5,000개를 빼면 95만 개잖아요. 거기서 0.1을 곱하면 95,000원이 나오잖아요. 95,00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토마스크 생산에 있어서 10만 개를 저희가 공급을 받고 싶을 때 여기 X사에 납부해야 할 권리 사용료 문제 보시면 포토마스크 권리 사용료의 가산 여부잖아요. 그럼 권리 사용료 얼마 내고 있어요? 권리 사용료는 지금 95,000원인데 이거를 가산할지 말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오라고 분명히 기재가 돼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권리 사용료가 얼마를 가산을 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95,000 그리고 이 권리 사용료가 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해봐야죠. X가 제일 먼저 나와서 보통 얘랑의 관계인가 약간 또 그리고 이거는 또 특별하게 타사가 운영하는 보세공장이라고 있어요. 타사라고 라는 말을 써서 뭔가 A, C, B, C, D, C 이렇게 나오면 뭔가 권리, 담당자 눈이 확 들어올 텐데 또 특이하게 이 문제는 어떤 회사를 지칭할 때 타사 공세공장이라고 썼더라고요. 사람들이 눈에도 안 들어 이런 어려운 영어 쓰고 하면 뭐 눈에 잘 안 들어와서 판단하기 좀 흐려질 텐데 타사 공제공이 그냥 다른 회사에 대해서 이거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포토마스크를 이거를 통관을 해서 내가 받았다는 거죠. 사실 보세공장이 우리 국내에 있었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외국 느낌으로 다 실제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생산 지원을 국내에서 해서 이렇게 일단 지원 가산이 가능하는 거냐 그리고 포토마스크가 권리 사용료의 개념으로 나가고 있는데 생산 지원 비용 느낌인데 이것도 가산이 가능 이거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국내에 이렇게 줬어도 실질적으로 외국인 지역에서 통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산은 분명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권리 사용료 자체가 이름은 권리 사용료 이렇게 나가지만 그 생산 지원 비용에 대한 성격을 여기한테 주고 보상을 주고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생산 지원 비용을 봐야 돼요. 권리 사용료로 주고 있지만 생산 지원 비용. 왜냐하면 이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권리 사용료에는 95,000, 그 95,000은 생산 지원 비용으로 가산해야 된다라고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이 문제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조금 처음 보고 문자 눈이 안 익어가지고 놀랐는데 6번 문제에서 약간 당황하셨던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상으로 그러면 2019년도 문제 풀이는 마치겠고요.
좀 쉬었다가 2018년도 문제풀이 만날게요.